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이동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층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스가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선 문 대통령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규제가 완화돼 서울 잠실야구장은 7,500명, 공연장은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학교 등교도 확대돼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 주말 효과로 오늘 발표될 새 환자는 4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인데 50대 이상과 고3 수험생부터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서 국민 3명 중 2명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지난 주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합당 문제를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39%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처치를 제때하지 않아서 신생아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했던 조산원에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출산 때 뇌손상으로 내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법원에서 과실도 인정됐지만 조산원은 버젓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럽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내년 우리나라와 수교 130주년을 맞는 오스트리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스페인까지 국빈 방문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오스트리아 방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지난 1892년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고 내년에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고자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정상회담, 국빈 만찬, 총리와의 회담, 하원 의장 접견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쿠르츠 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당시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떠오른 K-방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환경 등 양국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스페인으로 이동합니다.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오는 17일까지 스페인에 머물면서 국빈 만찬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도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세관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스페인 일정을 끝으로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두 정상이 깜짝 회담을 하는지도 관심이었죠. 정식 회담은 없었지만 정상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 두 정상 부부가 인사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 부부 곁으로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자 스가 총리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면 시간은 약 1분 정도,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격상됐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스가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불발된 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는 전용기에 오릅니다. 18개월 만에 다자 외교 무대.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들의 협의체인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으며 코로나19 이후 확연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면서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소회를 SNS에 남겼습니다. 다만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끝내 약식 회담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과 호주, 유럽연합 등 각국 정상과 교류하며 글로벌 백신 허브국의 입지를 다진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지지를 재확인한 점은 또 다른 성과로 꼽을 만합니다.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화 의지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존슨 총리는 북한에 영국 대사관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약식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환경 세션 선도 발언을 요청받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중국 견제에 관한 주요 메시지들이 발표됐습니다. 공동 성명을 살펴보면요.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G7은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세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부를 더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자발적 라이선싱과 비영리적 생산 촉진을 위해 민간이나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부자 나라들의 백신 독식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m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weekend leaders have pledged over 1 billion doses, either directly or through funding to COVAX. That includes 100 million from the UK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중국을 의식한 발표들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북 외교 관련 부분인데요. 미국의 대북 외교를 지지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G7은 특히 모든 국가의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 문구라는 분석입니다. G7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재원으로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2조 원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즉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그리고 동남아와 인도, 아프리카 등을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면서 주변국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쏟아붓는 것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G7은 특히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영국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야 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s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G7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전문가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G7 정상들은 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는 것을 거듭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올림픽 지지가 포함된 건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60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된 428명보다 68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55명, 비수도권이 105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8명, 대구 20명, 부산 17명, 충북 15명, 인천 14명, 강원 11명 등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에서 퍼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확진된 공무원이 동선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주 동안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한 건데요. 이외 주말과 휴일에도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매개로 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공무원 A씨가 방역 당국의 동선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지인을 만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통해 18명에 달하는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A씨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여러 명 확인된 남동구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라는 점인데 현재까지 58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공직자의 허위 진술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관할구청인 남동구에서 강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연쇄 감염이 이어진 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380명을 넘었고 수성구 일반 주점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전 노래방도 마찬가지 업주와 손님, 도우미 등 대전 지역 노래방 8곳에서 줄줄이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공장, 학교 등 밀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고3 학생과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도 춘천에서는 은행 직원, 전남 순천과 울산 등에서는 공장 직원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8.3%로 수도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낮았습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네,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음 달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앞서서 중간 단계로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현장에서는 취식이나 함성 등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야구장과 축구장은 지금까지 좌석수의 10%만 관중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은 2,500명, 상암 월드컵 축구장은 6,600명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앞으로 3주 동안 입장 인원이 3배 늘어납니다. 잠실 야구장은 7,500명, 상암 축구장은 19,8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부산과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절반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부산의 사직구장엔 12,000명, 광주 기아구장은 10,000명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장에서 취식이나 함성은 여전히 금지되며 현장에는 방역수칙 감시 요원이 추가 배치됩니다. 프로 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예정입니다. K-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도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공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의 7월 서울 공연이 재개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도 오프라인 공연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 공연을 관람할 경우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밀집도가 있고 공기 순환이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연이 보통 뭐 20-30분이 아니라 보통 2-3시간 하잖아요.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여름 휴가도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안전하게 다녀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하늘길도 열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는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서너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외국인들이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맞은 사람들은 신뢰성 문제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입국자에게 면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제외 공간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외 공간이 심사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입국 전후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오랜 기간 고사위기에 몰렸던 여행업계도 잇따라 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한 여행사가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프랑스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17개월 만인데 상품 출시 이틀 만에 20명 정원에 8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 국가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한 고객님들이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전체 매진! 홈쇼핑에서도 오랜만에 유럽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5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TV 홈쇼핑 여행 상품 중에 역대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린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442%나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여행 안정 권역을 본격 추진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용이지만 여행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주요 여행 수요자가 40에서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이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줄을 이룰 상황인데 현재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의 장량 고령층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좀 향후를 기대해야 되고요. 여행사들은 일단 9월 추석을 겨냥한 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일본에서 냉동고 불량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6,390회 분량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제조하는 일본 업체 EBAC는 자사 제품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냉동고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보관용으로 제조된 것이며 제조 과정에서 용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다음 날 곧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합당 문제를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상견례도 가졌는데요. 추가 주요 당직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최우선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은 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었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와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고 했는데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이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언한 대로 전당대회 다음 날 곧바로 안 대표와 자택 근처인 서울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동은 별도 수행원 없이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두 사람은 합당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튼 셈이지만 개인적 앙금부터 합당 이후 지분 문제까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실제적인 합당에 대한 얘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만 확인했고요. 관용차 대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첫 국회 출근길에 오른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상견례도 가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전례거든요.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40분가량 독대하면서 향후 당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이번 주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당으로서 절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그런 절차들을 좀 진행해 나가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직후 주말 동안 쉴 틈 없는 일정을 진행한 이 대표는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제1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39%대로 뛰어올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율에서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1%포인트 오른 39.1%로 조사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기간 기록한 역대 최고 지지율 39.4%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0.5%포인트 떨어진 29.2%를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는 9.9%포인트로 13주 연속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5%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도 0.3%포인트 내려서 57.6%를 기록했는데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19.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에게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입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처음 직접 소통에 물꼬를 트면서 윤 전 총장 입당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적을 내려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씻고 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수 조치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80% 정도는 잘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는 유례없는 조치였던 만큼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최소한의 소명 절차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부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고 이런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보장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권익위가 진실을 애면하고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소통으로 선당후사 자세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다른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다. 그런 설득 잘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그렇다면 국민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66.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는 27.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1%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탈당 권유 결정에 공감했지만 30대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40%에 육박해 전체 부정응답의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는 무관하게 긍정이 부정평가를 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응답자 84%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 이상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하기 전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적이 없는 국민의힘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와 신고와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해서 전 위원장이 직접 이번 조사단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이 전 대표와 최 지사는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당이 경선 흥행을 포함해 대선 전국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경선 연기를 희망하는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반대에 맞서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지난달 10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24일에는 법원에서 실수로 전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밝히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는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 여러 차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뼈대만 앙상이 남은 비닐하우스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원 삼척시 노곡면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도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는 대형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층 건물 옥상에 있는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를 화재 연기로 오인한 겁니다. 고층 건물 일부를 가릴 만큼 짙게 깔린 수증기에 지역 커뮤니티에도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디딘 남성이 벽에 달린 통신선을 붙잡고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결국 미끄러져 11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119 요원이 한 칸 떨어져 있는 곳 창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말의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말을 대응을 안 한 것 같고요. 40대 후반의 남성은 정신질환을 겪으며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선 1시간가량 정전과 복구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 문제로 휴일 저녁 1,500여 가구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4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빈번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택배 화물들의 허브 터미널 기능을 하는 송파구 서울 복합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 회사 직원 47살 임모 씨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임 씨는 눈이 불편하고 몸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뇌출혈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자정이 넘어 귀가한 뒤에야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월 6,000개 정도의 배송을 하셨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250개 정도. 현장이 많이 열악하고 또 워낙 물건이 크고 많아서 지난 3월부터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분류 작업은 여전히 분류 인력과 함께 진행됐고 배송 출발 시간이 늦어져 첫 배송을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적도 있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사정이 올해 초 합의안도 마련했지만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마주한 유족들은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작별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불과 2km도 남겨두지 않고 변을 당한 72살 어머니의 마지막 여정. 남편과 자식 그리고 손자들이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사는 또래 노인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말동무도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사고로 귀갓길이 아닌 영면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주말에 이어 휴일에는 붕괴 사고 희생자 9명 가운데 3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나같이 열심히 살아온 소중한 가족이고 또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고생하고 또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이제 가해버리니까 너무 황망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매일 통화하고 만나던 친구는 허망하게 가버린 희생자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심성이 곱고 너무 착하고 배려를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제가 지금 빌고 있어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후배는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선배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와서 친하게 대해주고 저랑 같은 또래 후배들한테도 엄청 잘해주고 착한 선배였어요.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유족과 협의를 통해 운영 시한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고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내일 국방부 검찰단에 방문합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중사의 아버지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방부 검찰단이 양성평등센터의 허술한 보고 문제뿐 아니라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인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임창용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오늘 본입차를 진행해서 다음 달 새 주인을 맡습니다. 이후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1, 2주 동안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인수전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조산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신생아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됐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런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에 같은 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중1이 된 지금은 눈 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살 나은 양은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밥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 먹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무슨 이제 뭐 교육도 있는데 이제 얘는 사실은 자극을 받는 거죠. 뭐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이나 아니면 감각. 딸을 볼 때마다 부모는 13년 전 조산원 출산 당시가 떠오릅니다.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딸.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원장은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접었다 폈다 했을 뿐입니다. 1시간 만에 겨우 옮겨진 병원에선 뇌 손상이 심각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10원 한 장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만 들었습니다. 10원 한 장 없다. 다음에 오면은 뭐 얼마씩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원장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 딸에게 평생 장애를 안긴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이란 현실에 부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징역형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조산원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낳은 양 말고도 해당 조산원의 잘못된 처치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와 부모들이 많습니다. 반복된 의료사고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입니다. 김대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조산원을 운영해온 서모 원장.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후 영업을 이어가면서 지난 3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온 겁니다. 느슨한 법망이 문제로 꼽힙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만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면허 취소는 흔치 않습니다.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람 생명을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는 좀 면허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일 텐데. 제도적 허점은 또 있습니다. 의료법을 보면 조산원을 개설할 때 지도 의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산사가 경험에 의존해 무차별 처치를 남발해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 조산사들이 의사, 산부인과 상과 의사의 어떤 감독이나 조언을 받지 않고 본인이 단독으로 그런 분만을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산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당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조산원이 운영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개설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그 운영에 따르는 그 관리 시스템이 의료기관처럼 완벽하게 갖춰 있지를 못하다. 지도 감독의 어떤 그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료 개입 최소화로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는 조산원. 현재 전국에 1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의료 사고를 막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동해안에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속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관 훼손은 물론 통행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반기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 혹시 모를 안보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10km 정도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고성 명파 해수욕장입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경관, 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높이 3m, 길이 130m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된 겁니다. 철책이 설치된 지 40년 만입니다. 철책 사이 좁은 통문으로 드나들던 불편도 이제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들한테 여기 통제 안 받고 저기 철책선이니까 여기 마음대로 해수욕도 하고 여기 있으면 해산물이 많아요. 여기 고기도 많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가서 고기도 잡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올해 철거되는 군 경계 철책은 고성과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5개 시군에서 37개 구간 38km에 이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2억 원을 들여 강원도 동해안에서 철거한 철책은 92km.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두 130km 철책이 사라집니다. 1960년대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후 동해안에 대대적으로 설치됐던 전체 철책 183km 가운데 70% 정도가 제거되는 겁니다. 안보 공백 우려도 있는 만큼 철책을 철거한 구간에는 국방부가 열 영상 장비 등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구간이 53km 있는데 추가 철거가 필요한 한 9km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하고 관련 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시군은 철책 철거 이후 해산물 불법 채취와 무질서 행위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고 28일부터 누리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장 1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되며 기업 한 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균 46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를 심사한 결과 요건에 맞는 114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46만 원을 오는 15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보다 보름 앞당겨서 지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오인 오늘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선선한 편인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낮 동안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남부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인천의 가시거리가 250m, 보령이 300m, 정읍이 31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호남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전국에 한 차례 또 비가 오면서 주말에는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호흡기 해로운 오존 농도가 무척 짙겠습니다.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중국의 경고 날린 G7. 주요 7개국이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담았다는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에 실렸습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도 짧게 소개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식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관용차 대신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소식부터 혁신에 대한 기대와 당 쇄신, 보수 진영 통합 등 젊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도 짚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국내 입국해도 격리 조치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일면에 다뤘습니다. 적게 놓고 많이 놓고 엉뚱한 백신 놓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뿐 아니라 방역당국은 접종자 통계를 잘못 발표해 연일 사과했습니다. LG U+의 모바일 TV에서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 CJ ENM의 실시간 방송이 모두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 때문인데 신문은 양측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가 내일부터 택배비를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합니다. 택배사의 단가 인상 때문인데 택배 회사들은 분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면서 스가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비판했고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규제가 완화돼 서울 잠실야구장은 7,500명, 공연장은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장병을 추모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오늘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2박 3일 동안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현지 시각 13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이어가고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 루드비히 빈 시장과 소보트카 하원 의장 접견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펠리페 6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을 10억 회분 이상 기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공여금 규모를 연간 1,000억 달러로 늘리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세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부를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민간 분야와 주요 20개국 등과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자발적 라이선싱과 비영리적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o announce that this weekend leaders have pledged over 1 billion doses, either directly or through funding to COVAX. That includes 100 million from the UK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첫 세션의 주제도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이었습니다. G7 정상들의 백신 기부 약속이 주요국들의 백신 독식과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2조 원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현지 시간 13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이어서 북한의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G7은 중국의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WHO의 2단계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G7이 홍콩 민주세력 탄압과 신장 자치구 강제 노역, 타이완과의 갈등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G7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지위를 바꿔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의제는 준비되지 않았고 통역도 영어로만 진행된 즉석 환담이었습니다. 시간은 단 11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던 이유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 때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가 악화한 만큼 두 정상의 만남은 극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깜짝 환담의 분위기는 다음 달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이어졌고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일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에도 이런 회동이 있을까 하지 않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두 차례 짧게 대면하고 인사만 나누는 데 그쳤습니다.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런 대화를 기촉해 가자 하는 그 정상 간의 합의라도 이야기라도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런 대로 저는 그럴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회담 관련해서 소회를 남겼는데 스가 총리와의 회담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면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건 그만큼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계기는 기약이 없고 한일 관계는 갈수록 안개 속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제 확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인데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보다 50명 넘게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52명.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어들며 지난 8일 이후 닷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주말이라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419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3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명 줄어들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4.9명으로 22명 넘게 줄었고 사망자 수도 11명으로 그 전주보다 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가 향후 코로나19 유행의 변수입니다. 변이 발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접종 속도가 3분기에도 지금처럼 유지돼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와 백신의 접종률 둘 사이에
어떤 요인의 영향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커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감염 확진자 숫자가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이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중요한 기간이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60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된 428명보다 68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255명, 비수도권이 10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에도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됐습니다. 접종률이 23%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 3분기 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 평일을 피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국밥은 하십니다. 집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휴일 접종이 진행되는 의료기관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접종 받으면 또 하루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맞으면은 내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게 안 돼갖고 평일에 일을 좀 하니까. 휴일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다른 의료기관도 바쁘긴 마찬가지. 기존 일반 진료 업무에 백신 접종, 자녀 백신 등록 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양생? 두 분 누구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내려올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늘어가는 접종률에 보람도 큽니다. 바쁠 때도 물론 있지만은 빨리 접종률을 높여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휴일도 기꺼이 와서 접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국민의 노력이 잇따르며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60살에서 65살과 30살 이상 예비역 등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주일 만에 420만 명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률도 8%포인트 넘게 뛰어올라 2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분기 1,300만 명 접종 목표의 조기 달성에서 그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번 주 30살 이상 도서 지역 주민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오는 17일에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50대 이상과 고3 수험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국내 직계 가족을 방문할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격리 면제는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외국인들이 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영국과 인도는 변이가 발생했지만 위험 국가로 인정되지 않아 격리가 면제됩니다. 네,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인도와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 이곳을 배제한 것이 걱정스럽다며 백신 접종이 진행돼도 변이가 확산하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변이가 있는 국가는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이라고 하지만 현재 90개국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며 영국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객 수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좌석수의 10%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됩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할 때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명이 맞아야 할 용량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여하거나 정해진 용량의 절반만 투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료기관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에게 40도가량의 고열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남성을 포함해 5명에게 정량보다 5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됐습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별도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서 기존 병원에서 쓰던 주사기로 접종하다가 과다 투여된 겁니다. 다행히 백신을 과다 접종한 30대 남성 5명 모두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에 대한 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에서는 의사가 일부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보다 절반만 놔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처음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반만 맞으면 입증이 많다. 부작용도 적고 기저질에 대해서 좋고 이상 반응이 적기 때문에 더 좋을 거다. 병원 측은 고령층의 이상 반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지침 위반입니다. 이 밖에 지난 11일 경남 진주에서 얀센 백신을 예약한 50대 예비군 여성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뭐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근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다음 달부터 일반 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본에서 냉동고 불량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천 명 분량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제조하는 일본 업체 EBAC는 자사 제품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냉동고의 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보관 중이던 화이자 백신 6,390회 접종분을 폐기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가에는 비대면 수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오는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전진우 씨. 교수님, 동기들과 호흡 맞추며 연기를 배우는 대학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혼자 듣는 화상 수업. 코로나19 사태로 한 과목을 제외하곤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면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뿐입니다.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게 마주치면서 배우고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집에서 혼자 줌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부족해진다고 해야 하나? 같은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같이 수업을 안 들어보고 마주칠 일이 없던 동기들이니까 친해지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강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 인원은 다른 강의실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반 이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연세대나 서강대, 한양대도 강의 인원을 제한해 대면 수업을 늘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면 수업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대학생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대학교라는 게 단순히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아리라든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고 백신을 20대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마음껏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한 대학교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좀 오히려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덧 비대면 시스템에 적응한 대학 사회. 핵심은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인 만큼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감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첫 일정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습니다. 통상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직후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행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또래였던 희생장병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으로 희생된 55인의 넋을 먼저 기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국회로 돌아와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잘한 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66.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는 27.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1%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는 80% 이상이 탈당 권유 결정에 공감했지만 30대는 잘 못했다는 의견이 40%에 육박해서 전체 부정응답의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약 84%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서 정당과 무관하게 긍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격 심야 회동을 할 정도로 잡음이 컸던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에는 최종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직접 수사 제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결국 박범계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의 개정, 다시 말해서 조직 개편안의 내일 국무회의 통과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적어도 전주 차관회의에는 최종 개편안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검찰총장은 물론 여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축소는 안 된다는 소신을 자신이 소집한 대검 부장회의 결정을 통해 거듭 못 박은 셈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게다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조직 안정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해진 성격까지 더해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세다고 당혹스러워하면서 급기야 전격 심야 회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는 법리적인 측면이 큰 거고요.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고. 일단 박범계 장관이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공언했고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시절의 극한 갈등은 서로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만큼 곧 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가장 큰 법무부 장관 수사 개시 승인을 빼는 등 직접 수사 여지를 좀 더 넓히되 나머지는 기존 안대로 밀어붙일 거란 전망 속에 박범계 장관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낼 수 있고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올리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협의와 차관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반까지는 최종 조율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조직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관행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군대 내부의 소수 집단으로서 여군이 문제 제기만 해도 꼬리표가 붙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군조직에서 소수 집단인 여군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최근 한 논문은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여성에게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부당함, 임무 수행에서의 장벽과 더불어 소수 집단이라는 소외감을 여군이 군 생활에서 겪는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군은 남군과 달리 외출만 해도 언제 돌아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소문난다며 이런 과도한 관심이 싫어 영내 숙소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고 구설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목받는 현상은 여군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로 특정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신분 노출까지 각오하지 않고는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대에서 누군가가 전출 왔는데 그런 소문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럼 특정이 되기 쉬운 거죠. 그 여군 사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쟤 아니면 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군들이 쉽게 고충을 발설할 수조차 없는 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군대 내 성범죄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여러 차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뼈대만 앙상이 남은 비닐하우스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원 삼척시 노곡면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도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는 대형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층 건물 옥상에 있는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를 화재 연기로 오인한 겁니다. 고층 건물 일부를 가릴 만큼 짙게 깔린 수증기에 지역 커뮤니티에도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디딘 남성이 벽에 달린 통신선을 붙잡고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결국 미끄러져 11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119 요원이 한 칸 떨어져 있는 곳 창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말의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을 대응을 안 한 것 같고요. 40대 후반의 남성은 정신질환을 겪으며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선 1시간가량 정전과 복구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 문제로 휴일 저녁 1,500여 가구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24일에는 법원에서 실수로 전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할 방침입니다.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의붓아버지 A씨와 친모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5살 아들을 학대,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홍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특히 남부지방 댐 유역에 범람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물관리 당국이 소통을 기반으로 댐 운영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폭우 때 전북 용담댐 화면입니다. 폭우가 지속하자 수문을 모두 열고 1초에 2,90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댐 하류에 있는 4개 시군에서 주택 200여 채와 농경지 6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섬진강댐 하류에서도 구례 읍내시가지 40%가 침수되고 남원에선 제방이 무너져 이재민 수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원인 공방이 끝나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는 기다리지 않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올해 역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 댐 관리당국은 지난해 같은 범람 피해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 개선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소통 강화입니다. 우선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댐 방류 3시간 전 통보에 앞서 24시간 전 예고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홍수관리회의에 댐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 운영 계획을 전달하는 자리를 꾸준히 가졌다고 했습니다. 기상청과 정보소통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댐 유역 단위로 세분화된 맞춤형 강수 예보를 활용하는 등 댐 운영을 위한 예보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용수 공급에 필요한 물은 확보하고 범람 피해는 최소화하게 댐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홍수기. 소통으로 쌓은 대응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20일 아마존과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우리 돈으로 312억 원에 팔렸습니다. 고도 100km의 우주 경계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약 10분 정도의 여행 비용입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첫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을 맞아 우주여행 티켓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480만 달러로 시작된 경매는 159개국에서 7,600명이 경매에 뛰어들면서 7분 만에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2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28 million to number 107. 낙찰자의 신호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몇 주 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은 기부됩니다. 우주여행을 주관하는 블루 오리진은 이번 경매가 우주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see the Earth from space, it changes you. It changes your relationship with this planet, with humanity. It's one Earth. 자율조종 로켓인 뉴셰퍼드는 이번 경매 낙찰자를 포함해 4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음 달 20일 미국 텍사스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베이조스 형제가 타는 것은 확정됐지만 아직 나머지 1명의 승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셰퍼드는 승객을 태운 우주여행 캡슐을 싣고 고도 약 1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3분간 무중력 상태에서 승객들은 캡슐 유리창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본 뒤 낙하산을 통해 지구로 돌아옵니다. 로켓 발사에서 지구 귀환까지 1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이번 유인 비행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15번의 무인 자율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중국에 경고 날린 G7. 주요 7개국이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담았다는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에 실렸습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도 짧게 소개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식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관용차 대신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 출근한 소식부터 혁신에 대한 기대와 당 쇄신, 보수 진영 통합 등 젊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도 짚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국내 입국해도 격리 조치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일면에 다뤘습니다. 적게 놓고 많이 놓고 엉뚱한 백신 놓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뿐 아니라 방역당국은 접종자 통계를 잘못 발표해 연일 사과했습니다. LG U+의 모바일 TV에서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 CJ ENM의 실시간 방송이 모두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 때문인데 신문은 양측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가 내일부터 택배비를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합니다. 택배사의 단가 인상 때문인데 택배 회사들은 분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단오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충청 남부와 호남 내륙 쪽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29도, 부산은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